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리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리츠의 용어가 어떤 약어로 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펠링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회사겠죠, 여러분, 당연히. 회사의 형태를 띌 거예요. 제가 부동산학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는 용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부동산 투자 회사는 회사구나. 이 회사의 종류가 유한회사,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하실 필요 없고 주식회사의 형태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회사가 주식회사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회사인데 어디에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래요. 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볼 겁니다. 리츠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줄여서 리츠라고 할 겁니다. 리츠 하나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리츠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리츠를 잘게 썰어서 자신의 주식을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A, B, C, D 쭉 여러 명,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한 명 한 명이 집어넣는 금액은 작은 금액이겠죠. 되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는 소액 투자의 개념이 있어요. 회사를 잘게 썰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니까 이때 10,000원만 가지고도 몇 주를 살 수 있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싸요, 비싸요? 비싸죠. 고가성의 특성을 띱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는 아예 부동산 투자의 기회조차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소액 투자자도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발생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생된 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넣어주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니까 주식을 공모하게 돼 있거든요. 공개 모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들어온 돈은 큰 돈이 이제 모였겠죠. 그럼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쫙 끌어모아서 그 돈을 비전문가가 운영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전문가는 주식 투자의 전문가일까요?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일까요? 당연히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죠. 왜냐하면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예 부동산, 어떤 상가 건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임대 수입이 괜찮게 발생할 목 좋은 상가 건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거죠. 우리 금융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지분을 소유한다. 그래서 소유하면 얘를 무슨 형이라고 해요? 지분형 리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아예 사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자 수입이 들어올까요? 임대 수입이 들어올까요?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이 되는 리츠를 지분형 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부동산을 소유했구나. 이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투자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저당형 리츠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수입의 근원은 임대 수입일까요? 이자 수입일까요? 이자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저당형 리츠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함정을 펼 수 있냐면 지분형 리츠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저당형 리츠는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럼 이제 이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액 투자자들에게 돈을 쫙 모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돈을 모았을까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우리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그 돈, 니들 돈 다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발생시킬 거야. 그래서 그 이익을 너희들에게 쫙 쏟아 부어줄게.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이익을 이제 누구에게?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 투자, 소액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당을 해주겠죠. 그래서 리츠는 기본적으로 이익 배당 가능에게 90% 이상을 배당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리츠의 형태를 보면 잘 보세요. 일반 법인은 회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이 들어오면 그 회사의 수익금, 이익을 유보시킵니다. 그래서 회사의 등치를 키우는 것,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리츠는 돈을 모아서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온 돈, 이익을 대부분 다 쏟아 부어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리츠에게 너희들 법인이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법인세 일반 법인처럼 똑같이 내 그러면 억울하겠죠. 이익이 통과해 가는 관의 형태를 띄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익 도관체의 형태를 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는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상의 감면 혜택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면 이따가 바로 공부할 거예요. 그때는 세금상의 혜택을 확실하게 줘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또 하나, 리츠의 기본 개념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개 모집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또 규정을 볼 거예요. 왜 주식을 공개 모집해야 되는지, 주주를,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1인이 가지는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럼 고액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여야 되기 때문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존재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리츠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리츠가 조달한 돈은 주식을 팔고 자산을 매각하고 끌어당긴 돈이니까 지분금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의 종류를 외울 때 뭐라고 외웠었냐면 항상 지주편을 드는 건 리신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분금융, 주식, 편, 펀드, 리치였죠. 리치. 그 다음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리츠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나 부동산에 투자할 테니까 돈 좀 줘봐봐. 돈 쫙 모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어차피 인생 한 방이야. 그러면서 위험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미안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적은 곳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리츠는 그냥 아무나 다 설립해서 운영을 해버리면, 실제로 운영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무렇게나 설립하면 되겠어요? 법에 의한 설립을 해야 되겠어요? 법에 의한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무슨 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겠죠, 여러분. 되시나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설립 시일까요? 여러분, 영업할 때일까요? 영업할 때이겠죠? 그러니까 설립 인가는 필요 없이 설립은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고를 누구한테 할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설립 보고는 하게 돼 있어요. 인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 영업을 하게 되면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영업 인가는 받아야 됩니다. 영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기재가 된 내용, 적혀진 내용은 당연히 상법에 우선해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이 우선시되는 거고, 특별법으로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이 지금 기재가 안 된 부분이라면 그때는 뭐에 준용받을까요? 상법에 준용을 받겠죠. 상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공부할 준비가, 선행학습이 다 되신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을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왜 필요한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온 이익을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마음대로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막대한 손해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에 의해서 설립, 운영이 강제가 돼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을 해야 된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운영하겠다고 돈을 모으면서 자기가 집어넣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럼 누가 믿고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정말 피 같은 내 돈을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설립 설립실 자본금 규모가 5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모은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리츠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스스로 관리해서 운영할 거니까 더 믿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도 더 많이 설립시에 집어넣어 놔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원 이상을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설립시에 자본금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돈을 쫙 모아서 그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 자산관리 회사라는 곳에 위탁한대요, 말 그대로. 그러면 스스로 관리할 건 아니니까 이때 조금 믿음이 덜해도 되겠죠. 그래서 돈 집어넣을 때 애들은 3억만 집어넣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2억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5억, 3억을 바꿔서 내거나 10억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팝니다.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업인가와 설립인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설립했을 때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면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립은 보고로 가능한 것이고 영업은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겠어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겠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니까 이 회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이때 관리하는 가장 높은 장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인가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가 나야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설립 자본금이 아까 자기관리 리츠는 5억이었습니다. 위탁관리 리츠 등은 3억이었죠. 근데 5억, 3억만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에 관련한 대출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립 자본금은 말 그대로 설립할 때 자본금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은 적어도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최저 자본금 규모로 또 다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 자본금 규모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지금도 6개월 이내죠, 여러분. 얘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영업인가 받은 다음에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돈 뻥튀기 시켜서 이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해.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자기관리 리츠는 아까 5억이었죠. 그럼 5에 2를 더해요. 그 다음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몇 억이 나오죠? 70억이 나와요. 이번엔 위탁관리 리츠 등은 3억 원 이상이었죠. 2를 더해요. 5가 나왔죠. 거기다 10을 곱하면 50억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증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MM으로 외워버려야죠. 오자마자 이제 마치고 가는 거죠. 문제가 나오자마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5억이에요? 자기관리 리츠가 5억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위탁관리 리츠 등은 2를 빼주세요. 3억이고 곱하기 10에 2 더하고 각각 2 더해서 10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설립시 자본금,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70억, 50억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기억하세요. 자기관리 리츠 5억입니다. 최저자본금은 70억이었죠. 위탁관리 리츠 등은 3억이었어요. 2 더하고 5 만든 상태에서 10 곱하면 50억이죠.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설립인가와 영업인가는 다른 건데 설립은 인가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설립은 보고로 끝나는 거고 영업인가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누구의? 국장의. 그 다음 이제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해요. 그럼 주식을 살 때 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출자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어떨 수 있냐면 부동산 등으로 물건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죠. 주식 주는 대신에, 주식을 받는 대신에 자신이 가진 부동산 등, 물건 등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현물 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가 설립 시에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출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를 하는 거였죠. 저당 투자를. 되셨나요? 그러니까 설립 시에는 현금으로만 출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물 출자는 설립 시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 후에 최저자본금 아까 70억, 50억 이상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관련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럼 이때는 현물 출자가 가능해요. 현물로 출자를 받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으로 받는 게 기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 자산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등. 그럼 부동산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 신탁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한,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래요. 그럼 얘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부동산인 거예요. 대토보상권. 이게 나중에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죠. 토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함정을 팔 수 있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가 설립 시에 불가능하지만 영업 인가 후 6개월 이내 그래서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나 부동산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X인 거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 등등등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자본금을 모아놨는데 70억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빌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래서 리츠가 자기 자본의 2배 이하의 사채를 기본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배 이하를. 그런데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있으면, 주주들의 특별한 결의가 있대요. 결의가 있으면 이때는 10배까지도 가능하대요. 10배 이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50억인, 자기 자본이 70억 할게요. 70억인 자기관리 리츠가 있어요. 리츠가. 그럼 기본적으로 140억까지는 차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자기 자본 70억의 10배니까 700억까지도 차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남의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돈이 모이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거의 대부분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익을 다 배당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대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 7번. 아까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적인 모집을 하면 안 되고 주주를 공개 모집해야 되잖아요. 얘를 주식 공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인가 후에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이에요. 그 다음은 상관이 없어요.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30% 이상은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답니다.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연금공단 등이 주식 50% 이상 인수를 했대요. 그러면 연금공단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놓은 공단이잖아요. 그럼 얘가 50%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과 똑같죠? 그네요. 그 다음 총자산의 70% 이상을 주택 임대차 임대사업에 투자했답니다.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30% 이상을 공모해야 된다. 그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소액 투자자이어야 되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등은 50%를 초과할 수 없대요. 이 규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수로부터 투자에 받아야 되니까 주식 공모를 하겠구나. 30% 이상을. 소액 투자자이어야 되니까 1인당 주식 소유의 한도가 있겠구나. 50% 초과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30에서 지금 100에서 30 빼면 70이죠.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그때 건축 중인 부동산도 포함한데요. 거기에 현금, 유가증권 등까지 합치면 얘는 80%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다 10을 더한 게 90%였죠? 아까 이익 가능 배당 한도에게 90% 이상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는 방법이 100을 기준으로 30이 나왔죠? 주식 공모 30% 이상. 30 빼면 70 나오네요?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10% 더하면 80이네요? 80. 얘가 뭐죠? 현금, 유가증권 등을 합쳤을 때 10% 더하면 90이네요? 90. 그래서 90은 뭐였죠? 이익 배당을 해줘야 된다. 90% 이상.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도 투기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놓고 단기간에 다시 되팔아요. 양도 차익만을 목적으로. 이런 회사를 지금 만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 매각에 제한이 있어요. 주택 이외 모두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지금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은 땅을 나지를 사서 나지 상태로 팔면 얘는 100% 투기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처분을 제한해요.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조세감면 혜택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익 도관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는 50%를 감면해 준대요.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와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따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얘는 명목회사의 형태를 띈답니다. 명목회사. 그럼 명목회사는 서류상에 그냥 존재하는 회사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요. 그런데 자기관리 리츠는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리츠는 과연 다른 회사,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겠느냐? 지금 리츠의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내용이 특이하죠. 일반적인 회사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와 합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리츠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성격이 많이 희석돼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법인과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공부할 리츠의 종류별로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애들끼리도 합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13번. 리츠의 형태의 비교예요.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인 거죠. 자, 기업. 자기관리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예요. 모은 돈을 스스로 관리한대요. 그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실체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 회사에서 그 돈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본점을 둔 리츠가 있어요. 근데 부산에 상가 건물 하나가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 건물을 사는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소유한 지분형 리츠였죠, 여러분. 그래서 임대 수입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면 계속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점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이 필요하겠죠, 얘는 당연히. 그리고 이 회사 자체로 자산을 투자 운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관리 리츠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좀 더 설립 자본금 규모가 컸어요. 최저 자본금 규모도 컸죠. 오자마자. 오자 기억나시면 돼요. 자기관리 리츠는 5억이었어요. 2 더하고 10 곱하면 70억. 그 다음 위탁관리 리츠는 말 그대로 돈을 모아놓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테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을 대부분 다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테니까 믿고 투자해 주세요. 우리 회사 주식 사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얘는 돈을 모아놓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 자산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 자산관리 회사에 맡긴대요. 그러면 얘는 실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명목상의 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명목회사니까 자산 전문 운영 인력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당연히 필요 없죠. 회사 자산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합니다. 고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니까 명목 이름뿐인 회사니까 상시근무한 임직원 없어요. 그럼 본점도 둘까 말까인데 본점 위에 지점을 두겠어요? 지점이 당연히 설치할 수 없겠죠. 지점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으니까 직원 내규를 정해둘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네요. 이게 위탁관리 리츠입니다. 이번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대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운영의 형태가 위탁관리 리츠와 똑같습니다. 이 둘은.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돈을 쫙 모아요. 그 돈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합니다. 그럼 얘는 이름뿐인 회사겠죠? 명목회사.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거예요.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없어요. 얘 영업소 설치 못해요. 본점 위에. 똑같습니다. 개념이. 지점을 영업소라고 표현한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부분도 지점과 영업소를 바꿔서 절대 안 냅니다.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말 그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리츠예요. 그러면 기업이 곧 망하기 직전이라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 리츠가 존재하는 건데 이 리츠한테 많은 제약이 따르면 이 리츠가 제대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확실한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잘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 제약이 좀 더 적습니다. 제한이 작아요. 그래서 주식 공모 30% 이상 해야 된다 없어요. 1인당 주식 소유한도 50% 이내 없어요. 자산 처분 제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사놨는데 얘 1년 이내 처분 못한다. 낮이 처분 제한 처분 못한다 그러면 얘 사놓고 돈이 꽝꽝 꽁꽁 묶이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의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겠죠. 그 다음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말 그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리츠니까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70% 이상을 투자해야 돼요. 아까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됐잖아요. 그 내용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산관리회사의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자산관리회사.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자산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였죠. 그래서 위탁관리가 돈 모아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돈 모아서 맡겨요. 그런데 맡겨놨더니 얘들이 배가 고픈 애야.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과 똑같잖아요. 들고 튀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관리회사도 자본금 규모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리츠 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리츠 있었죠? 자기관리 리츠 최저 자본금 규모 얼마였어요? 70억 이상이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본금 70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산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자산 관리를 잘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몇 인 이상? 5인 이상인 거예요. 이 내용이 꼭 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자기관리 리츠도 최저 자본금 70억 이상이어야 됐고 준비 경과가 되면 그때 최저 자본금 만든 다음에 70억 이상 만든 다음에는 5인 이상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설립 시에는 3인 이상으로 출발했다가 5인 이상이 돼야지만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는 방법. 예전에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중에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은 독수리 5남매였죠. 3호가 여자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이버에 때려보세요. 검색창에. 독수리 오형제. 그럼 만화 영화 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누가 지켜요? 독수리 오형제가. 자산은 누가 지켜요? 5인 이상이. 그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인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감정평가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경력이 짧은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경력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될까요? 독수리 5호 형제니까 5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5인 이상, 5년 이상인 겁니다. 기본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를 각각 구분하는 내용에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관리 리츠는 지점도 둘 수 있죠. 직원 둬요. 자산 운용 직접 해요. 그래서 지읒 들어가 있죠.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 회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읒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리죠. 근데 이번엔 이 5인 이상, 5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문 인력이 석사 학위를 받았대요. 석사 학위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 경력은 좀 더 짧아도 될까요? 보통 석사를 2년 밟죠, 여러분. 그래서 3년만 경력을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석삼인가요, 여러분? 석삼? 그래서 3년이에요, 석삼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통틀어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